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일본 미스터리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한 권을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인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8장. 구라모치 오사무를 독살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했다. 우선 그와 나, 단둘이 있어야 한다.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제3자가 봐서도 안 되고, 그와 내가 만났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도 안 된다. 또한 구라모치가 나를 수상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내가 주는 붕어빵을 아무 의심 없이 먹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붕어빵을 먹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계획대로 구라모치가 죽는다면 그의 사체를 현장에 그대로 둬도 괜찮을까? 사체를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범행 후에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신속히 도망쳐야 한다. 물론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남겨서도 안 된다. 붕어빵을 어디서 살 것인지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만에 하나 붕어빵 가게 주인이 내 얼굴을 기억하기라도 하면 끝장이다. 이상의 조건들을 검토하다 보니 한숨이 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살인을 단념할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독살을 실행한다는 결의만이 당시의 나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다. 국리 끝에 일단 구라모치의 일상생활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매일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밤과 후 나는 서둘러 전철을 탔다. 목적지는 물론 전에 살던 동네였다. 구라모치네 집은 상점가에서 두부 가게를 했다. 두부 가게에서 길을 건너 20m 정도 가면 서점이 있다. 나는 서점 앞에 서서 가판대에 있는 책을 읽는 척하며 두부 가게를 관찰했다. 저녁 시간이라 상점가를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서 서점 앞에 죽치고 있어도 아무도 수상히 여기지 않았다. 나처럼 서서 잡지를 읽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여럿 있었다. 구라모치네 가게에서는 구라모치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손님을 응대했다. 5시가 지나자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이 몰려들었다. 전에 구라모치가 한 모에 몇십 엔짜리 장사를 답답해서 어떻게 하냐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6시를 지날 무렵 구라모치가 가게에서 나왔다. 그는 가게 앞에 놓여있던 낡은 자전거에 올라타고 페달을 밟았다. 서점 앞을 지나쳤지만 내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지는 않았다. 쫓아가고 싶었지만 자전거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 포기했다. 다음 날도 그곳에 가서 잠복했다. 비가 내려 우산을 쓰고 예의 서점에 가보니 길가에 진열되어 있던 책들이 모조리 서점 안으로 옮겨져 있었다. 책이 비에 젖을까봐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서점 안으로 들어가면 구라모치네 가게를 지켜볼 수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가까운 조립 모형 가게로 이동했다. 초등학생 시절 그 가게에서 선더버드 모형을 산 기억이 있었다. 비가 오는 탓인지 그날은 오가는 사람이 적었다. 두부도 그다지 잘 팔리는 것 같지 않았다. 한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구라모치가 가게에서 나왔다. 어제보다 조금 이른 시각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우산을 쓴 채 걸었다.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나는 조립 모형 가게를 나와 구라모치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형사나 탐정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구라모치는 내가 쫓아가는 것도 모르고 빗속을 걸었다. 걸음이 약간 빠른 걸 보면 뭔가 바쁜 일이 있는 듯했다. 이윽고 우리는 하천변에 있는 주택가에 다다랐다. 기억에 있는 장소였다. 전에 구라모치에게 이끌려내기 오목을 두러 온 곳이다. 구라모치가 이의 오목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위 상황을 살피듯이 두리번거렸다. 나는 잽싸게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담 모퉁이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우산을 접고 고개를 살짝 내밀어 보니 구라모치가 오목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자세히 보니 구라모치는 그곳에 놓인 화분 중 하나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몸을 일으킨 구라모치는 그 집의 낡은 문으로 다가가 열쇠로 문을 따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10분 넘게 기다렸지만 구라모치는 나오지 않았다.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수확이었다. 나는 그가 어제도 여기 왔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물쇠를 열었다는 것은 안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다음 날은 하늘이 맑았다. 나는 수업이 끝난 뒤 일단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길을 나섰다. 전철을 타고 어제와 같은 역에서 내렸지만 이번에는 상점가로 가지 않고 곧장 하천변 오목집으로 향했다.
6시쯤 그 집 앞에 도착했다.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경트럭 뒤에 몸을 숨기고 있으려니 구라모치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다. 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위를 살피다가 화분 밑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까지 확인하고 돌아오는 내 머릿속에는 이미 살인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다. 붕어빵을 어디서 사느냐가 큰 문제였다. 붕어빵 가게 몇 곳을 돌다가 손님이 제일 많은 집에서 붕어빵 2개를 산 다음 근처 공원으로 갔다. 보는 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벤치에 앉은 나는 붕어빵 하나를 봉지에서 꺼내 지문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며 속에 든 팥이 보일 정도로만 붕어빵 머리 부분의 밀가루 껍질을 떼어냈다. 그런 다음 주머니에 손을 넣어 조그만 종이봉투를 꺼냈다. 승홍이 든 봉투였다. 봉투를 열어 승홍을 다른 곳에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팥 위에 뿌렸다. 내가 아는 한 구라모치는 붕어빵을 머리부터 베어 먹는 스타일이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처음 한 입의 승홍은 모조리 그의 배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비밀 병기를 꺼냈다. 전날 밤 집에서 만든 녹말풀이다. 떼어낸 붕어빵 껍질을 도로 붙일 방법을 궁리하다가 녹말풀을 생각해냈다. 초등학교 때 했던 실험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되었다. 마를까봐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온 녹말풀을 손가락 끝에 묻혀 붕어빵 껍질을 원래대로 붙였다. 완성품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어지간히 주에 깊게 보지 않으면 탈로 나지 않을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붕어빵의 꼬리 쪽을 살짝 뜯어낸 후 모두 원래의 봉투에 넣었다. 꼬리 쪽을 뜯은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독이 들지 않은 붕어빵을 표시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붕어빵이 든 봉지를 들고 역으로 향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나는 구라모치를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독살한다는 계획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 내 안에 살인 자체를 즐기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끈질기게 잠복할 수 있었다. 오목집에는 6시가 되기 전에 도착했다. 구라모치가 어느 쪽에서 나타날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기로 했다. 10분 정도 있자 구라모치가 나타났다. 그는 집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화분 아래서 열쇠를 꺼냈다. 평소와 다름없는 순서였다. 구라모치가 집 안으로 사라진 뒤 나는 행동을 개시했다. 주변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건 완벽한 살인을 위해 매우 중요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계획을 멈춰야 한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2번 한 뒤 노크했다. 인터폰이나 초인종 같은 건 붙어있지도 않았다. 노크를 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였다. 소리가 너무 작으면 안에 있는 구라모치에게 들리지 않을 테고 너무 크면 주변 사람들이 들을지 모른다.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몹시 불안했다.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네, 하는 구라모치의 목소리에 이어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는 내 얼굴을 보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아니, 어쩐 일이야? 야?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오랜만이다. 다지마 내가 무슨 일이지? 구라모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나가다가 널 봤어. 그래서 부르려고 했는데 이 집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듯했다. 여긴 왜 왔는데? 근처에 친구네 집이 있어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야. 그랬구나. 근데 너야말로 이런 데서 뭘 하는 거야? 나? 아르바이트. 그리고 그는 희죽 웃었다. 마침내 그 녀석다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들어와 봐. 집안은 예전에 왔을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있다면 오목을 두던 책상과 의자가 사라졌다는 것뿐. 벽에는 내기 오목의 규칙을 적은 종이도 여전히 붙어 있었다. 안쪽에는 좁은 방과 부엌이 있었다. 방은 다다미가 갈색으로 변한 채 군데군데 쥐가 파먹은 것처럼 되어 있었고 부엌은 어둡고 더러웠다. 다다미 방에 조그만 밥상이 있고 그 위에 잘게 자른 판지 같은 것이 흩어져 있었다. 밥상 옆에는 종이 상자가 있고 그 안에는 판지로 만든 골무같이 생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크기는 손가락만 했다. 뭘 하는 건데? 아르바이트라니까. 그가 밥상 앞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재미있는 거 보여줄까? 구라모치가 주머니에서 보라색의 얇은 천 조각을 꺼냈다. 그걸 두 손으로 쥐더니 마술사가 하드 천의 바깥쪽과 안쪽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자, 분명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묻고 나서 왼손을 둥글게 쥐더니 그 안으로 천 조각을 꾹꾹 밀어 넣었다.
천이 모두 들어갔을 때 그는 왼손을 쫙 펼쳐 보였다. 천 조각이 사라지고 없었다. 순간 신기하다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구라모치의 왼손으로 눈길이 갔다. 엄지손가락에 피부와 똑같은 색의 그 골무 같은 것이 씌워져 있었다. 뭐야, 그게? 빤한 속임수잖아. 그래도 잠깐은 속았잖아. 구라모치가 엄지손가락에서 골무를 빼 밥상 위에 놓았다. 골무 안에 아까 그가 보여준 천 조각이 들어있었다. 그런 걸 만드는 거야? 응, 판지를 모양대로 잘라서 풀을 칠한 뒤 말려서 상자에 넣는 거야. 한 개의 오엔. 할 짓이 못 돼. 어깨를 으쓱하고 나서 구라모치는 시간이 아깝다는 듯이 가위로 판지를 자르기 시작했다. 그걸 매일 해? 그런 셈이지. 오늘은 100개를 더 만들 거야. 그래 봐야 겨우 500엔이지만.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것도 이런 곳에서? 옆집 할머니가 죽어버렸거든. 이 일은 그 할머니 부업이었어. 그걸 간상이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하도 안 해서 내가 대신 하는 거야. 간상이 누군데? 너도 알잖아. 여기서 내기 오목 두던 사람. 아, 그 사람. 꾀죄죄한 겉옷과 작업복 바지가 뇌리에 되살아났다. 그 사람이 집주인인 모양이었다. 물건이 부족하다고 업자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간상이 옆집을 돕는 셈치고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그 사람은 이런 지루한 일을 아주 싫어하거든.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 삼아서 하고 있어. 다지마, 너도 시간 있으면 해봐. 만든 만큼 돈을 줄 테니까. 아니야, 나는 됐어. 그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구라모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판지 골무를 만들어냈다. 한두 개 만들어 본 솜씨가 아니었다. 간상이랑 친한가 봐. 나는 구라모치를 떠보았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이것저것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재미도 있으니까. 학교 선생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 구라모치가 고개를 들고 또 희죽 웃었다. 그 사람 오목이 아주 세던데. 그랬지? 하지만 이젠 끝났어. 수법이 들통났거든. 한 번은 학생 같아 보이는 손님이 와서 3연승을 하더래. 한 번도 같이 둬본 적이 없는 손님인데 말이지. 그런데 다음날 또 다른 손님이 와서는 3연승을 하고 간 거야. 그제야 간 상은 눈치를 챘대. 도박꾼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놈들이 간 상의 수를 철저히 분석하고 덤벼드는 거라서 아무리 두어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게다가 조만간 큰 승부를 걸어올 우려도 있어서 그만두기로 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있는 모양이야. 도박 장기, 도박 당구, 도박 마작, 온갖 분야에 있대. 내게는 미지의 세계였다. 그 오목 말이야. 내가 슬그머니 말을 꺼냈다. 내가 이길 리 없다고 판단해서 데려온 거지? 조금은 동요할 줄 알았는데 판지를 자르는 구라모치의 손놀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요령 있게 풀을 바른 후 그런 셈이지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 당시에 손님이 없어서 간상이 곤란을 겪었거든. 그래서 몇 명 데려왔어. 다시 말해서 너랑 간상이 한통속이었다는 거지? 일부러 져주기도 하면서 손님을 현혹시켜서 말이야. 아직도 그 일에 유감이 있냐? 구라모치가 손을 멈추고 나를 올려다봤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좀 났었어. 하지만 미리 짠 건 아니야. 내가 정말로 실력이 있었다면 3연승을 해서 돈을 딸 수도 있었을 거야. 도박장처럼 말이지.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납득한 것도 아니었다. 나 그때 오목으로 돈 엄청 날렸어. 그런 것 같더라. 사실 내가 그 정도로 빠질 줄은 몰랐어. 걱정스럽더라고. 거짓말 아니야. 자, 하나 더 하며 구라모치는 골무를 또 하나 상 위에 올려놓았다. 간상은 지금 어디 있는데? 어디 도로 공사 현장에라도 갔겠지. 끝나면 포장마차에서 한잔하니까 저녁에는 거의 없어. 내가 여기 오는 거 부모님도 알아? 그런 얘기를 하겠어? 친구 집에 놀러 간다든가 그렇게 말하지. 우리 집은 자유방임주의야. 그렇다면 구라모치가 죽는다 해도 간상이 돌아올 때까지는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나는 구라모치와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했다. 지문이 남을까 봐서였다. 마침내 붕어빵이 든 종이봉투를 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먹을래? 뭔데? 붕어빵.
그러자 구라모치가 일하던 손을 멈추고 초등학생 때처럼 눈을 빛냈다. 먹어도 돼? 2개 샀으니까 하나씩 먹자. 땡큐.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구라모치가 미소를 지었다. 봉투에서 꼬리가 찢기지 않은 붕어빵을 꺼내 구라모치에게 내밀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손가락이 떨렸다. 거기다 놔둬. 이거 마저 만들고 먹을게. 구라모치의 말에 나는 종이봉투 한쪽을 찢어 상 위에 펼치고 그 위에 붕어빵을 놓았다. 녹말풀로 수리한 티는 전혀 나지 않았다. 붕어빵을 줘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 너한테 사과할 일이 있어. 뭔데? 그거 있잖아. 저주의 편지. 기억나냐? 아. 내 입에서 신음 비슷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구라모치는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너희 집에 배달됐지? 엽서 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까지와는 다른 이유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저주의 편지에 내가 내 이름을 적어 넣었어. 나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그러는 모습을 보고 구라모치가 당황해하며 말했다. 너한테 앙심을 품었던 건 아니야. 그저 애들 장난으로 여기고 재미삼아 한 거지. 아무리 재미삼아 했더라도. 그러고서 나는 침을 한번 꿀꺽 삼켰다. 당한 쪽은 끔찍하단 말이야.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알아?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무 화내지 마. 반은 재미였지만 나머지 반은 실험이기도 했어. 실험이라니? 그런 편지를 받을 경우 대체 몇 명이나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결과는 23명이었어. 243명 중 23명이니까 10명에 1명 꼴이더라. 23명이란 숫자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살짝 놀랐지만 이내 그 이유를 깨달았다. 결과를 알고 싶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 신사기둥의 숫자를 새기라고 말이야. 그렇지. 23이라는 숫자가 예쁘게 새겨져 있었어. 거리낌 없이 말하는 그의 얼굴을 보자 그때의 분노가 되살아났다. 당시 나는 비참한 기분으로 그 숫자를 새겼다. 조각칼에 손가락까지 베어가면서. 그 숫자를 왜 알고 싶었는데? 그게 말이지. 만일 너한테 배달된 23통이 엽서가 아니라 전부 1000엔짜리 지폐였다면 어땠겠어? 23,000엔을 버는 거잖아. 엽서가 1000엔짜리 지폐로 변하는 일은 없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 편지는 저주의 편지니까 그런 재수 없는 얘기가 쓰여 있었지만 만일 좀 더 기분 좋은 소리를 하고 명단의 맨 마지막 사람에게 1000엔짜리 지폐를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말도 안 돼.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보내겠냐? 그야 모르지. 편지에 이렇게 적으면 말이야. 돈을 보낸 후 명단 맨 끝에 당신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 편지를 보내세요. 그러면 며칠 뒤 당신에게 243명으로부터 1000엔짜리 지폐가 배달될 겁니다. 라고. 뭐라고? 내가 놀라서 구라모치의 얼굴을 바라보자 그는 또 희죽 웃었다. 어때? 재밌지 않아?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아닌 게 아니라 흥미로운 얘기였다. 저주의 편지에서 그런 것까지 떠올리다니. 하지만 돈은 보내지 않고 명단에 자기 이름만 쓰는 놈도 있지 않겠어? 문제는 바로 그거야. 그래서 지금 그런 얌체 같은 짓을 막을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 연구하다니, 정말 해볼 생각인 거야? 언젠가는. 구라모치가 입을 비틀며 웃었다. 이런 걸 죽어라 만들어 봐야 한계의 오엔이야. 이제는 손발을 쓰는 시대가 아니야. 두고 봐.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했는데, 다지마 너를 이용한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해해주라. 나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단 말이야.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이름을 잘못 썼지? 자를 자로 썼잖아. 너 일부러 그런 거야? 그래. 그러니까 용서해줘. 구라모치가 머리를 숙였다. 그래, 알았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왔다. 그럼 이제 이거 먹어도 될까? 구라모치가 붕어빵 쪽으로 손을 뻗었다. 잠깐. 나는 그가 손을 대기 전에 얼른 붕어빵을 가로챘다. 야, 이거 머리카락이 묻었다. 이쪽 거 먹어. 그러고서 봉투 속에 있던 붕어빵을 꺼냈다. 꼬리 쪽이 뜯긴 것이었다. 상관없는데. 아니야. 내가 이거 먹을게.
나는 독이 든 붕어빵을 봉투에 집어넣었다. 넌 안 먹어? 응, 지금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알았어, 그럼. 구라모치는 전처럼 붕어빵을 머리부터 먹기 시작했다. 식었어도 맛있다. 그래? 있잖아, 전학간 중학교는 어때? 재미있냐? 글쎄. 나는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구라모치가 그런 내 심경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말했다. 어딜 가나 거슬리는 놈은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상대를 두렵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할 간상이 그랬어. 인간이란 결국 두려운 것에서 달아나는 쪽으로 행동한다고 말이지. 내 애매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라모치는 맛있게 붕어빵을 먹었다. 구라모치에게 독이 든 붕어빵을 주지 않은 이유는 그가 저주의 편지건에 대해 사과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독특한 화술에 말려들어 사리를 잃고 말았다고 하는 편이 적절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구라모치의 사과에는 미심쩍은 점이 있었다. 자기가 내 이름을 일부러 틀리게 적었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내가 전학 오기 전에 받은 사인북에 내 이름을 잘못 적은 건 무슨 이유란 말인가. 어쩌면 그는 내가 저주의 편지에 내 이름을 적어 넣은 사람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내가 내기 오목 얘기를 꺼낸 것이 그 계기였을 것이다. 그와 간 상이라는 남자가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고 하자 이 기회에 다른 일도 마저 고백하자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구라모치와 헤어지고 얼마 안 되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를 죽일 마음은 다시 생기지 않았다. 말하자면 흥이 깨져 버린 것이다. 전철역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젊은 사람 몇 명이 걸어왔다. 처음에는 어두워서 몰랐는데 가까워지고 보니 지금 내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인물들이었다. 야! 까만 고추가 걸어가네. 가토가 쉼술궂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그런 나를 모른 척하기에는 그들이 너무 한가했다. 야, 너 이리 와봐. 한 놈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는 옆에 서서 기다려야지. 가토가 말했다. 무릎을 꿇고 말이야, 라고 다른 녀석이 덧붙였다. 나는 가토의 얼굴을 노려봤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가토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손으로 내 목덜미를 잡아 올렸다. 뭐야, 그 표정은? 그런데도 나는 계속 그를 노려봤다. 이건 뭐지? 다른 녀석이 내 손에서 종이봉투를 잡아챘다. 봉투 안을 본 녀석이 희죽 웃는다. 붕어빵이네. 이리 줘봐. 가토가 붕어빵을 꺼내 손에 들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눅눅해진 걸 먹다니. 그러고서 한 입 빼어 물려고 했다. 거기 독 들었어. 내 말에 가토는 입을 크게 벌린 채 동작을 멈췄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 같으면 먹어봐. 죽나 안 죽나. 가토가 증오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다른 녀석들은 옆에서 실실거렸다. 승홍이 들었단 말이야. 승홍? 염화제 이수은이라고도 하지. 치사량은 0.2에서 0.4g. 머리 쪽에 듬뿍 들었어. 헛소리 그만해. 너한테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 너희를... 나는 가토와 다른 놈들의 얼굴을 쭉 둘러봤다. 어쩐지 배짱이 두둑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났다. 너희를 죽이려고 구했어. 뭐라고? 가토가 한층 힘을 주어 내 목덜미를 쥐더니 나를 벽에 밀어붙였다. 야, 거짓말이야. 아이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알아? 당연히 거짓말이지. 너, 그런다고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아? 가토가 눈을 휘번득거렸다. 그러니까 먹어보라고. 먹어보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그러자 가토가 붕어빵과 내 얼굴을 번갈아 봤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왜 독이 든 붕어빵을? 내 놈들 먹이려고 구했다고 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둬. 가토, 일단 확인해보자.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한테 먹여보면 알 수 있잖아. 아무 일 없으면 이 녀석이 거짓말한 거고. 한 녀석의 제안에 가토가 일리 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내 목덜미를 잡았던 손을 놓았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동물 실험을 한다. 어차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만 말이야. 다지마 너, 내일 각오해. 도망치기만 해봐. 너희들이야말로 도망치지 마. 내 말에 가토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다. 다음 순간 충격과 함께 눈앞이 번쩍거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길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뺨에 주먹의 감각이 남아 있었다. 입가를 훔치자 손등에 피가 묻어났다. 그 독, 더 있어. 내 도시락에 넣을 수도 있단 말이지. 가토가 혀를 차며 침을 뱉었다. 침이 내 운동화에 명중했다. 집 잃은 개나 고양이를 찾아보자. 그들이 멀어져 갔다. 내일 작살내자. 그런 말이 들렸다. 다음 날 나는 승웅을 종이에 싸서 교복 주머니에 넣고 등교했다. 만에 하나 그들의 동물 실험이 실패했을 경우에 보여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가 교실에 나타났는데도 가토 일행은 다가오지 않고 분하다는 표정으로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내가 자신들을 노려보자 오히려 눈길을 피하기까지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해. 구라모치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실험에 사용된 동물이 개였을지 고양이였을지 궁금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한 권, 8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살인이라는 무거운 주제,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긴장감.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